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18회 바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행사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그 문제풀이를 왜 해야 되나 이런 거 뭐 많이 생각들 하시겠는데요. 말 그대로 기본서에 성실하게 하셨어도요. 기본서는 뼈대이고 기본적인 살이라면 문제풀이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왜 필요한지는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문제로 옷을 입었을 때, 아, 내가 빠르게 반응하는구나. 또 하나, 정확히 반응하는구나. 이거 분명히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혹은, 야, 봤는데 왜 이렇게 변별력이 없지? 바로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그런 그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중요한 내용들이 문제로 옷을 입으면 이렇게 옷을 입는구나 해서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재가 너무나 이렇게 그동안 쭉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정리들을 잘했어요. 18회를 풀면서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비중도 알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인들을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항상 제가 권하는 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문제풀이를 그냥 듣기보다는 먼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게 왜 틀렸을까? 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내가 생각의 오류가 어디서 작동했지? 이래야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틀린 문제는 현재로선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한 답을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어, 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착각을 했구나. 혹은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활용해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8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1교시 1영역 과목이죠. 그래서 요 과목을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18회 문제가 어땠나, 그 18회 문제 기출 분석을 해줬죠. 예년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저도 인행사는 뭐 크게 어떤 이런 문제가 나왔네 이렇게 그런 건 없고요. 좀 평이해요. 그렇지만 요번에 18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요. 그동안은 그 인간 이해에 대한 우리 교재의 앞부분 이 2장에서부터 4장인가요? 여기까지가 기출이 되게 비중 있게 나눠졌는데 18회 시험에서는 각 학자들의 이론 영역의 문제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여전히 중요해요. 18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 문제가 어느 기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체 생애주기 중에 어느 단계 문제들이 나오고 어느 단계는 빠졌다면 요번에는 성실하게 거의 모든 생애주기마다 문제를 내려고 한 그런 특징이 좀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인간 행동과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체계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집단체계는 우리가 다른 여타의 기술론이나 이런 과목하고 겹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독자적인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기본서에 충실하셨다면 기본서에서 거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9회 합격 대책으로 좀 주는 팁을 좀 봤더니요. 일단 인행사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좀 전 영역이 고르게 출제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패턴도 기출을 많이 풀수록 유리한 게 아주 의외의 문제 옷을 입고 나오기보다는 좀 유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관련 기출 마스터하기 보면은 여긴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런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에 충실하다면 문제가 크게 비틀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아주 예외의 지역적인 걸 작정하고 낸 듯한 느낌도 없었기 때문에 19회에도 기본서에 충실하다면 일단 인행사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낼 문제는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 말을 있네요. 각 이론의 개념, 특징, 인간관, 한계점을 이론별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별 정리도 성실히 하자 그랬고 무엇보다도
피아제 이론이나 에릭슨 이론 등 여러 이론들이 앞에 나오는 이론이지만 뒤에 전생의 발달에서 피아제는 각 단계별 인지 발달이 다 다시 한번 연결되고 에릭슨도 또 단계별 전생의 위기 과업과 관련해서 또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하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서 강의할 때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 하나하나 깊이 본 다음에는 횡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린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문장이지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염두하시고요. 18회 출제문항수하고 키워드 한번 분석된 걸 봤더니요. 일단은 1장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행동, 발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뭐 당연히 많이 나왔던 발달과 유사 개념, 발달의 원리, 뭐 단골 손님입니다. 두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4장까지가 인간을 이해하는 대표 학자들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 뭐 에릭슨, 아들러, 융,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정신역동에서 보는데 다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피아제, 스키너, 만듀라, 예, 여기도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저스, 메슬로우,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는 뭐 뒤에 전생의 발달이 꾸준히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2장에 4문제, 3장에 4문제, 그 다음에 4장에 3문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산맥, 또 각각의 산, 그 다음에 각 한 이론이 산이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들까지 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이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인행사에서는 가족이나 집단 체계 잘 안 다뤄지고 오히려 문화나 이쪽에서 나왔는데 18회 때 좀 특이했던 건 가족하고 집단에서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왔고요. 7장이 바로 우리 교재의 그 체계 이론에 우리가 보는 단위로서 조직, 지역사회, 문화인데 여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문화 개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문제, 다른 과목에서도 사례로 다문화가 응용되고 하기 때문에 문화는 19회 때 또 한번 제대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달 단계, 전생의 발달 단계,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항상 8장이 기출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발달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죠? 피아제나 에릭슨의 이론들이 이 전생의 단계마다 다시 한번 매칭되는, 그래서 어느 단계를 말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기 하면 청소년기의 피아제의 인지발달의 특징은 어떤 사고지? 형식적. 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뜨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할 때 이 단계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공부 권하고요. 9장의 아동에서 한 문제요. 그 다음에 10장에 청년기의 발달에서 청년기가 문제로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냐? 자아정체감, 마르시아에. 그래서 마르시아는 자아정체감 유형을 4가지로 나눴는데 공부 정확히 했나? 이런 거 나왔고요. 이제 청년기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발달이 나왔고 마르시아 자아정체감 나왔고 11장에 청년기가 이제 그 관련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년기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문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노년기 문제에서는 큐블러로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큐블러로스는 정말 뭐 그 문제가 작년에 나오면 올해 안 나오겠지 해도 나오는 그런 주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어떤 것들 나왔나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번부터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18회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것, 그렇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원리 우리 많이 배웠는데 1번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여기가 틀렸네요. 틀린 거의 답은 뭐 1번인 거 금방 아실 거예요. 자, 발달의 원리에서 뭐뭐보다 이게 환경하고 유전은 뭐뭐보다 뭐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게 둘 다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적 관계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가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제가 늘 권하는 건 옳지 않은 것이 나오면 옳은 것은으로 한번 꼭 정리하세요. 그건 다시 말해서
문제를 통해서 핵심을 정리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을 다시 보면 인간 발달의 기본 원리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우리 이거 뭐 교재에서 뭐 적기성 이런 걸로 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언어가 아주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 뭐 도덕성이 더 아주 민감하게 발달할 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 뭐 너무나 많이 배우죠. 그래서 순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인지만 보더라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순서하고도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있죠? 방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이런 거 배우셨죠? 같이 익히시고요. 이것도 잘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인간 발달은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의 갭이 커진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 단계 과업의 성취에 기초한다. 예, 바로 이제 점성 원리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전 발달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지대한 영향을 어떻더라? 미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제가 이걸 조금 보면서 응시생들의 이제 선택에서 유난히 지금은 뭐 1번 97% 거의 다 맞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유난히 어떤 문제들을 보면 이제 이게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다 그 응시생들의 선택이 어느 정도 그 정답률이 있는지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니까 이것들을 염두에 보면 학생들이 유난히 그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따 문제 보시다 보면 인행사는 많지 않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왜 거기서 유난히 학생들이 함정에 빠졌을까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만약 내가 이 문제가 틀렸다면 내가 공부가 어디가 약한지 알려주는 거죠. 기본이론서 1장의 인간행동 발달 사회복지에서 특히 기본 키워드 중에 인간 발달 부분이 약한 거고요. 자, 우리 교재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이와 같은 키워드,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관련 기출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칸이 꽉 찰수록 어때요? 자주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칼 로저스 얘기네요. 로저스 이론에서 그랬네요. 로저스 이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뭐죠? 옳지 않은 것. 예, 칼 로저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인본주의 학자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현상학 뭐 이런 말 많이 쓰고요.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심, 내단자 중심 상담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하죠. 물론 그 로저스는 뭐 이론을 무시했다라기보다는 만약 로저스의 이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로저스는 관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정교한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관계죠.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로저스 얘기하면서 틀린 게 뭔지 볼게요. 1번. 비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았죠. 로저스는요. 지시적인 상담이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본주의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비지시적 상담 맞았고요. 또 공감적 상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관계가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적 관계 되게 중요시했어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존중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공감을 깔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심판적 태도로 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그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말에 경청하고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결정해 줄게 그거 따라오세요 아니거든요. 자, 5번 클라이언트의 과거 정신적 외상, 과거 외상 이거는 바로 이게 틀린 거의 답은 5번이네요. 왜 그렇죠? 바로 뭐 과거에 대한 집중, 외상에 대한 집중은 정신분석에서의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로저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수험생이 잘 정리하고 있나 보는 거고요.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기본서에 충실하셨다면
그래서 여기도 뭐 기출은 응시생들의 선택 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나는 정말 말 그대로 아리까리하다 하신다면, 아, 여기 로저스 현상학 이론 제대로 공부해야지, 뭐 이런 마음 좀 가지셔야 되죠.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요즘에 이제 이 문제 좋아하죠. 예, 모두 골라라. 예, 기억. 성장은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의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맞죠? 성장, 성숙, 학습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발달과 관련된 유사 개념들이잖아요. 이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성장은 뭐라 그랬어요? 양적인 거, 몸무게가 늘었다, 뭐 근육의 힘이 세졌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변화 맞았죠. 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픈 만큼 마음이 성장하고 이런 주관적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숙은 유전인자에 의해 맞았죠. 성숙은 전적으로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성숙도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발달의 유사 개념에서 성숙은 말 그대로 유전인자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뭐 곱슬머리야. 우리 집은 대대로 뭐 그 키가 큰데 허리가 길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학습은 직관적 경험 및 훈련 과정을 통한 변화다. 맞았죠? 학습은 말 그대로 경험과 훈련이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좋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것 외에도 발달의 유사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것들로는 저는 이제 사회화라는 개념 있었죠. 예, 그런 개념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달의 개념도 뭐 상승적, 하강적을 다 포함한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응시생들의 선택 뭐 87%니까 뭐 거의들 다 잘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발달과 유사 개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방형 가족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선 일단 문제가 나왔을 때, 아, 개방형 가족 체계 하면 가족을 둘러싼 외부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외부 경계하면 우리가 한 세 가지 떠올라야 되겠죠.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개방형, 그 다음에 폐쇄형, 임의형 혹은 방임형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결국 이 문제 풀려면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 답은 금방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아유, 하지 않으면 이건 폐쇄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체계 내의 가족 기능이 쇠퇴되어 간다. 이것도 폐쇄죠. 왜 그렇습니까? 폐쇄 체계는 문을 열고 외부에서 유용한 에너지 가져오지 않아요. 문 닫고 있으니까 계속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른 체계들과 교환한다. 여러분, 교환한다는 건 뭡니까? 문 열고 유용한 에너지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 식구들이 마실도 가고 또 저쪽에서 우리 집에도 오고 이런 것들이죠. 상호작용이 외부와 있는 거죠. 문 열고. 그러니까 개방형에 대한 문제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이 정답인 걸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요. 예, 이번에는요. 4번 볼게요.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폐쇄죠. 폐쇄 체계가 문 닫고 우리 식구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결국은 고립이죠. 폐쇄가 장기화되면. 그 다음에 5번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제한된다. 교류 놀러 가지도 않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뭐 지역의 어떤 모임에 관심도 두지 않고 이것도 폐쇄잖아요. 예,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외부 체계를 비교하는 문제로구나. 이런 감. 바로 문제를 보는 순간 기본서 공부를 한 동네가 딱 떠오르면 되게 변별력이 좋아지고요. 문제 풀면서 마음이 되게 어떨까요?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해 보시면 좋죠. 자, 이것도 뭐 정답률 98%니까요. 높은 거고요. 여기 이제 가족체계, 집단체계가 사실은 인행사에서는 그렇게 기출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족체계가 나왔다 이런 거고요. 관련 마스터 15, 10회, 19, 그 다음에 9회에 연결해 줬네요. 자, 이번에는요. 자,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기법 연결이 옳은 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학자,
그 학자의 주요 이론, 그 다음에 그 학자가 제시한 주요 기법이 다 맞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킨 걸 답이라고 하는 거죠.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봤더니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난이도가 높다면 높을 수도 있고 낮다면 낮을 수도 있어요. 문장으로 응용한 건 없어요. 정확한 공부를 했냐예요. 자, 스키너라는 학자는 그 학자의 이론을 행동주의라고 하고, 뭐 더 디테일하게 하면 행동주의 중에서도 조작적 조건화의 대표죠. 그 다음에 특히 이 사람의 그 기법 중에 중요한 게 강화 스케줄이야. 맞았죠. 세 가지 다 만족시키고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왜 틀렸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번. 프로이드 하면 정신분석 맞았죠? 맞았고요. 근데 타임아웃은 어때요? 이거 행동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네요. 3번. 삐아제 하면은 분석심리가 아니죠. 이건 융이잖아요. 삐아제는 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합리정서 치료는 앨리스라는 학자, 우리가 REBT 배우셨죠? ABCD 분석하는 거. 여기서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메슬로우 했으면은 인본주의 학자 맞죠? 예, 근데 자유현상은 누구 거예요? 프로이드의 자유현상이잖아요. 여기서 틀렸네요. 융 한번 볼까요? 융은 개인심리 이론. 아이고 틀렸죠? 개인심리 이론은 누구 거예요? 인간은 쪼갤 수 없는 총체적 존재로 봐라. 아들러였잖아요. 여기서 틀렸고요. 행동조성도 쇼핑하는 거 누가 얘기해요? 조작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기법이죠. 여기서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기보다는 공부가 정확했나를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고전적 문제 유형인데 저는 앞으로도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 학습의 성실성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생스를 선택은 88%면은 되게 기본적인 학습은 이제 정리가 잘 됐다는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이 부분 나 그래도 약하다. 아유,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변별력이 안 생기냐 한다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학자와 학자의 주요 이론면과 기법이 묶여지지 않은 거고, 특히 이 문제에만 한정한다면 스키너 더 정확히 보자라는 거죠. 자, 이번에 6번 문제 융에 대한 거네요. 융, 예, 융에 대해 칼 융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 예, 1번. 남성의 여성적인 면은 아니무스, 여성의 남성적인 면은 아니마이다. 아이고, 여기서 틀렸죠? 남성의 여성적인 면이 아니마고요. 여성의 남성적인 면이 아니무스예요. 예, 그래서 요 여성 안에 남성적인 면이 아니무스. 그래, 이거 좀 발음 자체도 좀 남성적인 느낌 안 드세요? 예.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뭐 소리를 해도 과장을 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반대가 됐고요. 유난히 융에 대한 문제에서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아니마 아니무스 바꿔치기는 요번 회차 아니고도 나왔던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의 성격 구조를 얘기한 건 융이 아니고 누구죠? 프로이드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음영은 그랬어요. 음영 섀도우라 그러는데요. 자기나 자아상과 같은 개념으로 하면 이 문장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융에게 있어서 셀프는 아주 그 집단 무의식의 아주 깊은 핵심에 있는 거고, 결국 만나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대극의 합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전체로 나를 만나는. 그 다음에 자아는 의식의 나예요. 예, 그래서 이건 에고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하고 저게 음영이 같은 개념이라고 각각 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는 인간의 어둡고 동물적인 측면이라 그랬는데, 섀도우를 이렇게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이 문장이 요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섀도우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둡고 동물적이고 나지만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측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음영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창조성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음영을 너무나 억압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음영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바로
음영 통찰. 아,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억압해서 내 그림자로 있구나 하고 나를 하고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동물적인 측면 말고도 우리의 창조적인 측면하고도 관련되고요. 많은 예술가들 중에 뭐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섀도우가 관련된 이미지들 되게 많이 연결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창조성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페르소나는 개인의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여기 뭐 어떤 것도 틀린 문장 없네요. 정답은 4번이죠. 융이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형 중에 페르소나 아니면 아니무스, 음영 이 중에 다른 것들하고 달리 의식, 외부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만 외부 세계에 있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역할 감연이란 말도 하고요. 그래서 4번은 제대로 설명이 돼서 옳은 것의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집단 무의식은 다양한 컴플렉스에 기초한다 했는데 얼핏 맞는 것 같지만 틀렸죠. 융이 컴플렉스 개념 말한 거 맞아요. 단어 연상 기법을 통해서 컴플렉스를 만나보기도 했고 뭐 아주 중요한 융의 초기 연구부터 아주 중요했던 테마예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는요, 집단 무의식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죠? 개인 무의식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융 전반에 대한 정리가 잘 됐나?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은 깊이 있게 잘 됐나?까지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봤는데요. 이 문제 학생들의 선택 한번 볼까요? 예, 77% 약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한 학자에 대해서 조금 나뭇가지 들여다본 상세한 문제예요. 뭐 설명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만약에 틀렸다, 여기 뭐 헷갈린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기본적인 용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됐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요. 여기 지금 관련 기출 마스터하기 보면은 제법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집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우리 교재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정보들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집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입니다. 매슬로우에 대한 거네요. 인본주의 학자 우리가 로저스 받고 이번엔 매슬로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예. 자, 매슬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인간의 창조성은 잠재적 본성이다. 맞았죠? 예, 그래서 매슬로우의 인본주의의 기본은 로저스로 그렇지만 인간은 선하다고 봤고요. 창조성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갖고 그런데 이게 실현되는 사람까지는 뭐 소수이지만 인간의 창조성은 잠재적 본성으로 봤어요.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각 개인은 통합된 전체로 간주된다. 그럼요. 인본주의 학자들은요. 인간을 쪼개서 보지 않아요. 전체로서 보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안전에 대한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위의 욕구이다. 여기가 틀렸죠. 틀린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거 너무나 많이 하셨죠. 예, 우리 매슬로우가 말하는 욕구의 제일 아랫단계 뭐예요? 바로 나는 너무 배고파 같은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 뭐죠? 안전에 대한 욕구죠. 여기는 너무 추워, 여기는 너무 위험해.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뭐예요? 자존의 욕구입니다. 자신이 자기를 존중할 수 있고 타인이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누구나 가진 않지만 소수이지만 이제 자아실현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요 두 번째죠. 근데 사랑과 소속의 욕구보다 상위가 아니라 사랑과 소속이면 지금 애정의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상위 단계가 아니라 하위 단계죠. 하위 단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죠.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매슬로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욕구 단계의 순서가 명확했는가, 그 학습이 됐는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욕구 5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1단계 뭐 2단계 뭐 이런 거. 여기서 이 문제가 좀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이제 뭐
욕구의 강도는 아래, 아주 생리적, 이쪽부터가 더 강렬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아실현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안에 내용까지 좀 문제로 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순서에 대한 얘기가 틀린 거죠. 안전의 욕구는 사랑과 소속보다 하위 단계지 상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이다. 예, 그래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대단히 중요한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게 채워지면 다음을 좀 하고 싶고 좀 다음을 하고 싶지 거기에서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5번,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 인본주의 학자들은 인간을 병리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 인간은 창조성에 대한 잠재적 본능도 갖고 태어나고 근본적으로 선한데 왜 이렇게 병리적인 얘기만 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이죠. 예.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것으로서의 답이고요. 이 부분도 뭐 응시생들의 선택 86% 정도면 뭐 기본 학습에 대한 반응은 잘 되는 경우죠.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나는 여기가 헷갈렸다 하면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저기 조금 성실하게 외워야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지셔야죠. 예.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저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또 이제 모두 골라라가 나왔어요. 로저스 누구예요? 인본주의 학자죠. 그 다음에 현상학적이다, 뭐 이런 말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예. 기억, 인간은 한 목적적이며 건설적인 존재이다. 예, 인본주의 학자들은요, 매슬로우도 로저스도요, 인간은 한 목적적이고 건설적인 존재로 봐요. 아까 낙관적이다라고도 봤고요. 인간에 대해서 맞았고요. 그 다음 기억 맞았고요. 니은,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 현실만 존재한다. 아이고, 여기가 틀렸네요. 예, 아주 확실히 틀려줬죠. 객관적 현실이 아니죠. 로저스가 말하는 현상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주관적 경험을 하며 주관적 현실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니은은 버리셔야죠.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뭐죠? 주관적 현실에 산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은 정말 주관적 현실에 산다라는 느낌 받으실 때 많잖아요. 거의 유사한 사건을 겪고 유사한 상황인데도 해석이 다르다는 건 정말 주관적 현실에 사는 거죠. 자, 디귿,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full functioning, 이거 누구 개념 맞아요? 로저스 개념 맞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우리 교재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 정리되어 있죠. 거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성장 과정에서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 무조건적 긍정적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네 존재 자체는 가치가 달라지진 않아. 이런 사랑을 받고 커야 뭐예요? 자기 안에 그 기능들을 풀 펑셔닝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죠. 왜? 요번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따위의 강한 자의식보다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난 배울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기능한 사람은 개방적 태도를 갖는 거죠. 맞았고요. 리을, 무조건적, 이건 맞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건강한 성격 발달의 중요한 요소다. 칼 로저스에서 아주 중요한 건요,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받느냐예요. 이 얘기는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하는데 뭐 부모가 훈육을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실수해도 때로 실패해도 너의 본질적 가치는 바뀌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건적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무조건적 사랑을 해줄 때 완전히 그 자기를 그 실현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바로 건강한 성격 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너 100점 맞으면 엄마가 뭐뭐 해줄게. 그러면 그게 처음엔 좋지만 공부가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워지면 점점 방어적이게 되고
자신을 개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로저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니은을 버려야 되니까 4번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예, 요런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시다 보면 로저스나 매슬로우는 아주 하나하나의 개념적 치료적 기법보다는 이런 전반적 문제가 나온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응시생들의 선택 88%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뭐 다 좋은 말인 것 같고 변별이 안 생긴다 그러면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 제대로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가져보세요. 요번 그 18회 말고 16회 때도 좀 나왔고요. 여기 지금 관련 기출 보니까 15회, 14회에도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고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이지요. 예. 1번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 가족 현상 등을 강조한다. 에이고 여기서 뭐 정답은 나와버렸네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심, 창조적 자, 가족 현상 이거 다 누구 개념이죠?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아들러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에릭슨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것의 답은 1번이죠. 예. 뭐 우리가 아들러 하면 사회적 관심 되게 중요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조금 보시고요. 뭐 그 외에도 아들러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틀린 건 1번이고요. 나머지 맞는 거 확인할까요? 에릭슨 2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예, 매우 중요시 강조했죠. 에릭슨 자체가 여러 그 자기의 발달사에서 나는 누굴까가 아주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맞았고요. 자, 3번 성격 발달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요. 에릭 에릭슨이 뭐예요? 사회 심리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회와의 관계를. 그래서 맞았고요. 4번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럼요. 에릭슨이 바라보고 있는 점증 원리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의 갈등이라는 게 결국은 위기과업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결국은 그런 어떤 것들이 통합되는 토대로 이 사람의 고유한 성격도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A야 그 얘기를 해버렸네요. 발달은 뭐에 기초한다? 점성원리에 기초한다. 맞았고요.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에릭슨을 풀기 위해서는 에릭슨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학자 거를 갖고 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실제 풀 때는 긴장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학습이 되면 금방 답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78% 정도인데요. 조금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 여기서 오답이 정답을 못 맞힌 경우는 아마도 학자별 내용들 연결이 어때요? 이제 막 조금 엉켜 있는 경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조금 정확히 보는 게 키워드고요. 관련 기출 마스터 보니까 꽉 찼어요. 여기 지금. 그쵸? 예, 5개니까 10개가 꽉 찼네요. 지금 18회 나왔는데 17, 16, 15, 14. 아이고. 예, 에릭슨 좀 제대로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10번 문제.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아들러에 대한 걸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예. 자, 알프레드 아들러 기억.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맞았죠?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는 인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간은 사회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았고요. 니은, 옳은 것 모두 니은.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아이고, 여기 틀렸네요. 예. 뭐 기본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죠. 아들러는 정신적 동학자 중에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행동주의에서도 성격 발달 제시하지 않았고요. 아들러도 안 했고 또 그 다음에 인본주의에서도 딱히 그런 단계별 규격화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한번 정리하시고 아들러는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한 바가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버리셔야죠. 디귿. 출생순위, 가족과 형제관계의 경험은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다. 맞았죠. 아들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면 사람마다 아들러는 그런 말이에요.
각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은 그 사람의 성격하고 관계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성격을 형성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더니 아들러는 출생 순위, 그 다음에 가족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냐, 형제관계의 경험은 어땠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다 골랐더니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기억 디귿,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11번, 이거 볼까요? 응시생들의 선택은 80%,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고요. 기출 마스터는 한 5칸 떴네요. 16, 15, 13, 11, 10회 이렇게 떴네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인데요. 예, 알버트 반듀라에 대한 문제네요. 알버트 반듀라 잘 아시죠?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예, 한번 볼게요. 1번 자기 강화란, 예, 반듀라는 자기 강화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직접 경험하지 않다 이런 말 했잖아요. 자기 강화란 자기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기에게 강화물을 주어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맞았죠. 예, 그래서 그 반듀라는 모두 타인의 강화에 의해서만 습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뭐 자기 규제,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말한 학자예요. 맞았고요. 문제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2번 자기 효능감. 이것도 반듀라의 기본 개념 맞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예,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자기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맞았죠. 자, 3번 관찰학습은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다. 맞았죠? 이 관찰학습도 반듀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학습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만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우리가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봄으로써 형이 저렇게 할 때 엄마가 예쁘다 하는구나, 저렇게 할 때 혼나네, 또 우리가 그 누구의 어떤 것들 저렇게 하면 훨씬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학습에 대한 설명도 잘했고요. 4번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운동재생 단계다. 아이고, 여기서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관찰학습의 단계 주파운동 배우셨죠? 예, 뭐 주지 과정, 그 다음에 파지 과정, 뭐 파지는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주지 단계, 두 번째가 기억, 파지 단계, 세 번째가 운동재생 단계고요. 네 번째가 동기화 단계예요. 동기화. 여기가 운동재생이고요. 그러니까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동기화지 운동재생이 아니죠. 네 번째 마지막이 동기화고 운동재생은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세 번째를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입니다. 예, 요거 주파운동 이거 많이 외우셔야 돼요. 뭐 문제가 요렇게 저렇게 자주 나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찰학습 주지, 누구를 조금 배워볼까 모델을 선택하는 거죠. 파지 기억 뭐예요?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해갖고 지혜롭게 해결했구나. 그거를 기억을 하고 머리에 저장하고. 운동재생은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는 거. 네 번째는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내가 해보자 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동기화지 운동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럼요. 반듀라는요, 이 상호작용 해갖고 그 개인과 사회 이런 관계들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해서 상호 결정론적 뭐 이런 용어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찰학습의 단계를 암기했을 때 답이 보이는 거였죠. 그냥 좋은 말 찾으려고 하면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보시니까 그렇죠.
학습이 주파 운동을 외우지 않았다면 뭐 응시생들의 선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률이.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듈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여기 봤더니 관련 기출 마스터 봤더니 10개 다 떴어요. 최근 17, 16, 14 뭐 쭉 다 뜨죠. 예, 그래서 거의 반듈라는 해마다 등장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보시면 기출해독 이 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출해독 책은 말 그대로 그 각 과목마다 기출 문제들을 아주 제대로 분석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책의 시스템을 조금 신뢰하고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기출 문제를 풀 뿐 아니라 주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학생들이 자주 넘어지는 문장들 있죠. 잘 틀리는 문장, 틀린 문장인데 자꾸 맞는 문장으로 보여지는 그 문장들만 쫙 따로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죠. 자, 이번에는요 12번 문제 볼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리는 방어 기제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제 기억에 그 정답률이 70 몇 프로 나왔던 50 몇 프로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조금 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학생들이 정답에서 많이 틀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방어 기제 중요해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방어 기제 각각의 특징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히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충동을, 여기 키워드는 이거죠. 타인에게 돌리는 것. 이 얘기는 뭐예요? 남 탓하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방어 기제 중에 남 탓하는 거 뭐예요? 바로 투사죠. 프로젝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툰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부터 뭐뭐한 사람이 조상 탓한다 그리고 또 뭐 일반적인 어떤 관계에서는 매사에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말 잘하는 경우라면 투사가 높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방어 기제를 정확히 공부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전치, 억압, 투사, 합리화, 반동 형성 다 나오는데요. 전치, 속담 중에 대표적인 거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낸다.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강아지를 발로 뻥 찼다. 이런 자기보다 약한 거에게 이제 하는 거가 전치고요. 억압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일차적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 방어 기제고요. 투사는 설명했고요. 합리화는 여우와 심포도 이런 어떤 우화로도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합리화 있고요. 그 다음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것도 합리화의 대표적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반동 형성도 자주 등장해요. 뭐예요? 내가 실제 갖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데 떡 하나 더 주는 그 미운 감정의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방어 기제는 요번 문제는 어찌 보면 되게 좀 착한 문제죠. 왜냐하면 개념 정의를 그대로 넣어준 거죠. 욕망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리는 명제를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제로 나와버리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속담이나 관련 우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인행사 보면 예제 정리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런 예제들을 조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응시생들의 선택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낮나라고 57%니까 보면서 했던 게 이게 방어 기제가 중요해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각각의 방어 기제를 조금 변별력 있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 되어 있는 거고 방어 기제나 이런 정신분석에 관련 마스터 보니까 10개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 좀 보시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것들은 그럼 어떤 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기출해독 요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삐아제의 인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삐아제에 대해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옳은 거. 1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그랬어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아, 이거 틀렸죠. 추론, 가설, 이거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언제죠? 형식적 조작기죠. 애들이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 와요. 요 단계는 어려워요. 구체적 조작기는 왜 구체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논리적 사고죠. 이렇게 머리로 하는 추상적, 보이지 않는 걸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잘 안 돼요. 예,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걸 찾는 건데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인지 능력 발달은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완전히 맞은 문장이죠. 삐아제에 있어서 이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인지 능력에 대해서 삐아제는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이라는 말은 뭐죠? 감각운동기 다음에 전조작기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지 이거를 마구 뛰어넘어서 감각운동기에서 막 구체적 조작기 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 삐아제가 되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물론 요 뭐 간격은 어떤 아이들은 뭐 어느 단계가 조금 더 수월하고 짧게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순서 자체를 뛰어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문장이 옳은 것의 문장이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완전히 틀렸죠. 예, 삐아제는 무의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인지행동인데요. 이거는 뭐 프로이드 생각해 보셔야죠. 4번, 도덕 발달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로 제시한다. 이것도 틀렸죠. 삐아제가 아니라 세 수준, 3수준 6단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말한 건 누구죠? 콜버그잖아요. 콜버그.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건 누구다? 콜버그다. 그럼 삐아제는 인지이론에서 도덕을 말하지 않았나? 말했죠. 타율적 도덕, 자율적 도덕에서 두 개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콜버그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5번, 보존 개념은 전조작기에 획득된다. 아니죠. 보존 개념은 아이들 언제 가야 돼요? 구체적 조작기 돼야 획득해요. 예,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 삐아제 조금 면밀히 공부해야 되는 문제죠. 예, 75%의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그 답이 금방 안 나온 친구들은 요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가 조금 명확히 공부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넣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키워드고요. 관련 기출 마스터 10개 다 찼어요. 여기는 정말 10개가 다 찰만해요. 삐아제 정말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18회 14번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모두 골라라. 행동주의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기억.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럼요. 행동주의는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봐요. 예, 그래서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학습되고 그런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니은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 작동하는 자극이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변별 자극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이 변별 자극의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예견하는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엄마가 저쪽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허리에 딱 손을 대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입에 힘을 꽉 줬다. 그러면 아유 하지 말란 얘기로구나. 이런 거 바로 그런 단서와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극을. 그래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측하는 힘이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별 자극은 어떤 행동이 보상되고 어떤 행동이 혼날 거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 작동하는 자극이다. 맞았고요. 디귿 강화에는 강화에 대한 거네요. 즐거운 경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모두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예, 맞았죠.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조금 조금 떨어질 것 같네요. 예, 이거 봤더니 응시생들의 선택이 67%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변별 자극에 대한 개념이 명확한가도 중요하지만 디귿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일단 늘 말씀드리죠. 강화는 무조건 증가다. 그랬고 정적 부작을 좋고 나쁘고 이거 하지 말고 바로 정적인 건 어때요? 원하는 걸 주어서 즐거운 결과, 예, 주어서고 부적은 원치 않는 걸 주어서 그걸 제거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적 강화도 제대로 설명했고 부적 강화도 제대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모두 빈도를 증가시키는 게 궁극의 목표다까지 정확히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적 강화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엄마가 네 방 청소를 이제 너가 하면 엄마가 그때마다 뭐 용돈을 줄게, 사탕을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즐겁게. 그래서 그 행동, 청소하는 빈도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혐오적 결과를 제거해서 하는 게 부적 강화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안전벨트 얘기했죠. 예, 그래서 차 탔을 때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원치 않는 걸 주고 삐삐삐삐 소리 원치 않는데 빨리 매면 그 혐오스러운 거를 제거함으로써 삐삐삐삐 혐오스러운 소리를 그럼으로써 벨트 매는 행동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 지금 합격률이 67% 나온 건 아마도 합격률이 아니라 정답률이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5번이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더니 67%왜 떨어졌을까 나름 얘기도 해봤고요. 스키너의 행동주의 뭐 기출 보니까 뭐 18, 15 뭐 여기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리고 이 정적, 부적 이런 개념들은 학생들이 이제 그 출제자 입장에선 그렇죠.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해내야 되는 거지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15번입니다. 요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조금 합격률 떨어졌어요. 예, 저기 그 응시생들의 정답률이 요거 봤더니 53%.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그렇다면 정답률이 53% 이제 낮게 나왔는데 그럼 어디에 이렇게 답을 많이 했나 봤더니 4번에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조금 기억하면서 이 문제 좀 볼게요. 예. 사회체계 이론 15번입니다. 사회체계 이론의 개념 중 체계 내부, 사회체계 이론 개념 중 체계 내부 간 또는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의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까 봤더니 이게 정답이 2번이거든요. 시너지. 근데 아까 4번인가가 높았죠. 한번 다시 볼까요? 네, 4번.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답을 또 많이 했냐면 네겐트로피에 많이 했단 얘기예요. 답은 시너지인데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체계 외부와 내부 간 뿐만 아니라 외부화 했으니까 바로 외부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개방체계에 해당하는 거구나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개방체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뭘 버려야 돼요? 엔트로피를 버려야죠.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감소되고 쇠약해지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어서 밖에 어떤 것도 들여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쇠약해지는 경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너지냐 네겐트로피냐를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둘 다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그랬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시너지인 거죠. 왜냐? 네겐트로피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엔트로피는 문을 꽉 닫고 유용한 에너지 안 가져오는 폐쇄체계에서 계속 쇠약해지는 경향을 엔트로피라 그래요. 네겐트로피는 뭐냐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들여와요. 그렇지만 네겐트로피는 쇠약해지는 것이 감소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게 감소한다는 거를 네겐트로피. 시너지는 그렇게 돼서 유용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시너지인 거죠. 근데 아까 봤더니 학생들이 4번이 38%나 나온 걸 보면 바로 그 차이를 모르는 거죠. 네겐트로피는 좋은 거 그냥 그게 아니라
네겐트로피는 쇠약해지는 경향성이 감소한다는 게 포커스고요. 시너지는 네겐트로피 같이 개방 체계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2번이다. 그리고 여기 정답률의 학생들의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건 그런 차이에서 나온 빈도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틀리는 걸 통해서 야, 내가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명확히 구분이 안 됐던 부분들을 이 문제가 확인해 주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봤고요. 그러면 뭐 항상성은 잘 아시죠? 예,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고요. 홀로는 어떤 체계의 이중적 속성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위 체계가 되기도 하고 하위 체계가 되기도 한다. 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응시생들의 선택은 그렇게 재미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설명은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서 관련 기출 마스터하기 보니까 되게 뭐 17, 16, 15, 14 거의 뭐 관련 기출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 16번입니다.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생태학적 이론이에요. 브롬펜브레너죠.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라는 거네요. 1번 볼게요. 개인과 환경을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 그럼요. 브롬펜브레너가 이 부분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봐라. 그래서 여기서 뭐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보는 게 생태학인데 그 유기체의 자리에 인간을 놓은 거죠. 그래서 개인과 환경이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에서 우리가 PIE 시각에 아주 기본을 제시해 줬죠. 맞았고요. 2번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예, 생태학적 시각에서의 성격은 이렇게 형성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환경이 대단히 지지적인 환경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적합성은 뭐 생태학 체계 이론이나 생태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죠. 뭐 적합성, 적응적합성 이런 말 하는데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이 부합되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욕구가 있는데 환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지지적이면 적합성이 높다 그러고 어떤 욕구는 있는데 환경이 거기에 어떤 부응도 해주지 못하면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4번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적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한다. 그럼요. 생태학적에서는 말 그대로 한 유기체, 한 인간을 이해할 때는 전체적 그를 둘러싼 환경, 미시, 중범위, 거시 이런 것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큰 유기체, 인간, 개인만 두고 보는 거 별 의미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맞았고요. 5번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봤다. 여기 틀렸네요. 수동적이 아니라 뭘로 봤죠? 능동적 존재로 봤죠. 예. 그래서 생태학적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병리적으로 보지 않고요. 생태학적 이론과 체계 이론이 같이 돼서 생태체계 이론 할 때 브롬펜브레너는요. 인간을 능동적으로 봤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겪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병리적 요소를 보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에요.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다? 능동적 존재로 봤다. 예, 그렇게 돼서 됐고요. 이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예, 그래서 뭐 정답률도 88% 보이고 있고요. 생태체계 이런 관련 기출 마스터 보니까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예. 자, 이번엔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해서 17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맞는 것 찾으시는 거예요. 맞는 것. 1번. 1차 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아이고 틀렸죠. 인위적으로는 2차 집단이잖아요. 2차 집단.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차 집단은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아이고 뭐 다 거꾸로 됐네요. 혈연이나 지연은 1차 집단이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연 집단은 특정 위원회나 팀처럼 일정한 목적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틀렸네요. 특정 위원회나 팀 이렇게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떤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2차 집단이지 자연 집단이 아니죠. 자연 집단은 결국은 뭐 가족 이런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4번 자조 집단은 유사한 어려움과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의 경험을 나누며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조 집단 뭐 어떤 설명도 틀리지 않았죠. 유사한 어려움이나 관심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좀 더 바람직한 변화를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 자조 집단으로 AA그룹,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단주 동맹이라 그러죠. 또 그 다음에 뭐 단도박 동맹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조 집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왜 틀렸나 볼까요? 개방 집단은 집단이 진행되는 동안에 새로운 구성원의 입회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여기 틀렸죠? 가능하죠. 개방 집단은 어때요? 뭐 진행을 하면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 성원을 언제나 받아주는 게 개방 집단이잖아요. 집단 구성에서. 근데 여기서는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구성원 입회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인데 불가능이라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교재의 집단 파트의 1차, 2차 집단 구분이 잘 됐나? 그 다음에 자조 집단 뭐 여러 가지 또 치료 집단, 과업 집단 얘기하는데 그런 구분은 잘 됐나? 또 집단 구성에 있어서 개방 집단, 폐쇄 집단 개념은 정리가 됐나?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률은 높네요. 97%고요. 여기 그래도 난 헷갈렸다 한다면 집단의 그 구성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요번부터는 이제 인간의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쭉 태내기, 영아기, 육아기, 아동기 해갖고 쭉 발달 심리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 단계마다 어떻게 개입해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교재가 정리됐는데 그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내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태내기,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볼게요. 1번, 환경호르몬, 방사능 등 외부 환경과 임산부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 생활 습관 등이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맞았죠. 우리 교재 보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한 9가지 정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임산부의 영향, 뭐 약물, 알코올, 흡연, 나이,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게 공부가 됐나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어느 것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임산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요. 자, 2번 터너 증후군은 남아가 XXY, XXXY 등의 성염색체를 가져 외모는 남성이지만 사춘기에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건 터너 증후군이 아니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이고요. 터너 증후군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클라인펠터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X 염색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을 하지 않는 경우다. 요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빠르게 읽을게요. 양수검사는 임신 초기에 할 경우 자연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신 중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육모막 검사는 정확도가 양수검사에 비해 떨어지고 유산의 위험성이나 사지기형의 가능성이 있어 염색체 이상이나 노산일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다 하진 않죠. 예. 어떤 이상 소견이 있고 그러면 좀 더 뭐를 보자 뭐 이럴 때 보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운 증후군은 23쌍의 염색체 중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할 때 유발된다. 맞죠? 예전에 어떤 문제 나왔냐면 요 염색체 몇 번이 하나 더 존재하는 요 수치를 바꿔서 뭐 틀린 문장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막 그냥 나무 중에 나무 좀 좁쌀을 깨무는 듯한 그런 문제들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응시생들의 정답률 63%.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어려웠다 하시면 교재 이 부분 가서 한 번 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요. 자, 그래서 여기는 관련 기출 봤더니 여기 막 학생들이 항상 이 부분 배울 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막 사회복지학과가 이런 걸 왜 다 외워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하는데 이 정도는 봐두자 이런 마음으로 좀 보세요. 자, 이번에 19번 보겠습니다. 영악이에요. 옳지 않은 것. 영악이면 0세에서 2세. 우리가 이제 뭐 감각운동기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요.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제1의 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에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예, 맞아요. 우리가 왜 애들 요때 보면 젖살 오른다 그러죠? 그래서 친척 애 낳았을 때 가면 막 매일 보는 엄마는 잘 몰라도 막 이렇게 가면은 막 아기가 젖살 올라서 팡팡 커져요. 예, 그래서 제1의 성장 급등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맞았고요. 2번 프로이드의 구강기, 삐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그럼요. 0세에서 2세면 프로이드의 발달 첫 단계 구강기, 삐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맞았고요. 3번 생존반사로는 연화반사, 빨기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반사 등이 있다 했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틀린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연화반사나 빨기반사, 삼키는 것, 또 엄마 젖을 빠는 것 이런 건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생존반사 맞고요. 바빈스키와 모로반사는 생존반사가 아니고요. 바빈스키하고 모로반사는 진화론적으로 원시반사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반사에 속한 거예요. 바빈스키하고 모로는. 바빈스키는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과정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애들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긁어주면 싹 오므렸다 쫙 피는 뭐 그걸 말하는 거고요. 모로반사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놀려 그러면 이렇게 놀래고 하는 그걸 말하는데 바빈스키하고 모로반사는 생존반사가 아니고 원시반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3번입니다. 분명하게 틀렸잖아요. 예, 그거 보시고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지금 보니까 정답률 엄청 떨어져요. 여기 28%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밖에 안 돼요. 그 이유도 한번 볼게요. 자, 4번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영속성이 습득된다. 그래서 대상 영속성에 대한 문장인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답을 많이 표시했더라고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참 그 문제 내는 분들의 의사소통 문제하고도 좀 관련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정답 3번이 확실히 틀린 게 뚜렷이 보이죠. 누가 봐도 바빈스키하고 모로반사는 생존반사에 속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분명한 답이 보여요. 이거는 원시반사로 3번이 틀린 문장이에요. 여기는 이상한 애가 아니라 확실히 틀린 문장인 거죠. 그렇죠? 바로 바빈스키하고 모로는 원시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이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지금 42%나 4번에 정답 표시를 했나 봤더니 대상 영속성이 습득된다 이 문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대상 영속성이 뭔진 다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데 0세에서 2세까지는요. 말 그대로요. 습득되어 가고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조잡기 2세, 7세에는 완전히 확립된다 그러거든요. 대상 영속성이. 그래서 대상 영속성은 전조잡기 되면 완전히 확립되는 거고요. 영아기는 말 그대로 시작돼서 대상 영속성이 없다가 생기기 시작돼서 2세 정도까지 가면 습득되어 가고 형성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장은 해마다 저희도 고민인데 습득이란 용어하고 획득이랑 뭐가 다르냐, 확립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아마 이 문장을 전조잡기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몇 프로예요? 42%의 정답률까지 나왔는데 헷갈릴 수는 있어요. 저도 그 어떤 내시는 분의 표현의 뉘앙스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 매번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건 뭐죠? 확실히 틀린 답을 찾는 게 힘인 거죠. 지금 3번 문장이 확실히 틀렸다는 거는 우리가 누구도 어때요? 왈가불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확실히 틀린 답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여기는 이게 지금 그 습득된다는 그러니까 요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되어 습득되어 간다, 형성되어 간다 이 개념으로 쓴 거고 그 교재에는 전조잡기에는 확립 그때는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이 그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어 간다, 습득되어 간다 요 개념하고 그다음에 0에서 2세는 그 없었던 대상 영속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습득되어 간다.
뭐 이런 거고, 확실히 확립되는 시기는 언제다? 전조잡기다. 이렇게 보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요 표현의 문제 때문에 조금 이게 한국어가 갖는 어떤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가 그 설명을 하더라도 확실히 틀린 거를 갈등이 있을 때는 확실히 틀린 문장에 힘을 실어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5번.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도 나오고 이 시기에 애착이 신뢰가 됐느냐, 그 다음에 되지 못했느냐가 그 다음 단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3번이 확실히 틀린 거 잡으시고, 바빈스키나 모로 반사는 생존 반사가 아니라 원시 반사이기 때문에 100% 틀린 문장이다. 이게 답이다. 단 4번에서 그렇게 정답률에 학생들의 흔들림이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이 습득이라는 용어 때문인데, 전조잡기가 확립이라면 이 영아기는 없던 것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형성되어 간다, 습득되어 간다. 아마 그 의미로 연결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 여기에 이제 정답률이 4번에 이렇게 많은 게 나왔는지 조금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마스터는 17, 16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이 8장 태아기, 영유아기, 학년 전기가 생애 발달 단계 중에 기출이 가장 높아요.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 공부에 비중을 두세요. 이번에는 3, 6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3, 6세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가장 귀엽다는 전조잡기. 예, 예, 가장 귀엽지만 또 제일 어른들이 바빠지기도 해요. 자, 옳은 것. 1번.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맞죠?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지금 요 3세, 6세면 남근기거든요. 남근기에 바로 대표적인 외워야 되는 컴플렉스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의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콜버그의 후인습적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 틀렸죠? 저 3, 6세면 후인습이에요? 전인습이에요? 제일 처음 단계죠. 전인습 단계니까 틀렸고요. 3번. 삐아제의 자율적 아니죠. 삐아제는 타율적, 자율적 도덕성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때는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에요. 이 타율이란 말 잘 아시죠?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도덕을 지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율이 아니고 타율이죠. 3세, 6세면.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유예가 일어난다. 심리사회적 유예는 3, 6세가 아니라 언제예요? 청소년기에 격렬하게 나를 찾아가려고 할 때 심리사회적 이 나를 찾는 정체감을 찾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유예가 필요하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아기가 아니고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보존기술, 분류기술 등 기본적 논리체계가 획득된다. 기본적 논리. 그 다음에 보존 개념 생기고 하는 건 언제죠? 구체적 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 그렇기 때문에 3세, 6세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몇 프로인가요? 85%가 학생들이 워낙 강조를 해서 잘 맞춰줘서 좋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 보시면 유아기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전생애를 펼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예, 여기 기출 높다. 태아기, 영유아기, 학년전기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동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문제는 정답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되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기억이 14%예요. 14%. 예. 자, 여기요. 14% 응시생들의 선택. 그러면 이게 좀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볼게요. 아동기 7세, 12세면 우리가 뭐예요? 바로 구체적 조작기라 그러죠. 구체적 조작기는 바로 뭐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이 논리가 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시기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것. 예. 기억.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중 솔선성 대 죄의식에 해당된다. 틀렸죠.
이때는 애들 뭐예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런 설명했잖아요. 학교의 선생님, 예, 학교 교사,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이웃 이런 사람들이 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근면성을 획득하면 아이들이 유능감을 갖게 되고 뭐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솔선대 죄의식이 아니라 근면성 대 열등감의식이에요. 아동기는. 그러니까 이 기억 틀렸고요. 니은 조합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했는데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이 필요한 거는 조합 기술이 아니고 뭐죠? 보존 개념이죠. 뭐 이거 너무나 강조했죠. 그래서 바로 전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이 없다가 구체적 조작기에 애들이 보존 개념이 생기면서 이런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그런 보존 개념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지적 원리의 이해가 바로 가역성. 역으로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보상성. 아, 이거는 높이 올라갔지만 이 그릇은 낮지만 넓어서 뭐 이런 보상성 개념. 그 다음에 동일성의 원리. 그릇의 크기가 바뀌어도 뭐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면 원래 양은 바뀌지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기 위한 거지 조합 기술을 획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디귿, 단체 놀이를 통해 개인의 목표가 단체의 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노동 배분의 개념을 학습한다. 맞았죠? 요거가 옳은 것이니까 얘가 맞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놀이 발달이라는 것도 획일적이지 않아요. 뭐 가상놀이, 상상놀이에서 그 다음에는 애들이 이제 집단놀이 되고요. 이 집단놀이 다음에 바로 요때 이제 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애들이 여기서 말하는 단체놀이가 가능해요. 이 단체놀이가 가능하려면 아이들이요, 규칙이나 노동의 배분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뭐 피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저기 진 거고 뭐 이런 거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시기를 단체놀이의 시기.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 인행사 이 발달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기본서의 자료실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표를 넣어드렸잖아요. 꼭 활용하세요. 그런 문제들에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단체 놀이식이 맞아서 디귿 맞고요. 리을.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하고 가설 연역적 사고가 발달한다. 아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하려면 구체적 조작기 넘어야 돼요. 바로 형식적 조작기 돼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측, 가설, 연역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말 그대로 디귿 하나뿐이니까 2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거 지금 몇 프로인가요? 예, 정답률 아까 14%였죠. 떨어질만 합니다. 그러니까 변별력 되게 정확히 요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결국은 요 변별력 위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 연결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봐야 되니까 14%라는 그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 같아요. 설명은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 여기도 이제 공부할 때 아동기에 이런 것들 비중 있게 공부하자 이랬고요. 이번에는 청소년기에 대한 얘기네요. 청소년기면 이제 우리가 애들이 뭐 하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죠. 예. 삐아제의 인지발달하고 그 시기를 조금 딱 문제 나올 때 먼저 이렇게 연결하고 하면 조금 답이 쉽게 보입니다. 틀린 것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청소년기 신체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1의 성장 급등기, 제2의 아까 영아기가 제1이고요. 맞아요. 이때 아이들이 2차 성징하면서 아주 성장 급등기라고 합니다. 정말 친척들 그 명절 때 가서 보면 막 애들이 한 뼘씩 커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건 맞았고요. 2번 어린이도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도 성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변인이라고 불린다. 예, 그래서 청소년기는 닉네임이 많죠. 주변인이란 말도 있어요. 맞고요. 3번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가 반영된 예이다. 아니죠. 배려 아니죠. 여러분 상상적 청중은 이런 거예요.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어떤 정서적 특성으로 내가 주인공이고 딴 사람은 다 청중같이 보이는 그래 되게 강한 자의식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개인적 우화는 내가 경험하는 건 너무나 특별해서
그래서 자기를 되게 좀 예외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뭐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말하면 엄마가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모른다. 난 너무나 특별하다. 특별한 경험이다. 이거 이해 못할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피아제의 인지발달 과정 중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맞죠? 이때는 형식적 조작기니까 애들이 예측도 가능하고 추론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거고요. 5번.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이 시기가 뭐 이렇게 닉네임이 많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제2의 성장 급등기, 뭐 심리적 이유기 이런 것도 있죠. 정답, 틀린 것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학생들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봤더니 이건 좀 높네요. 예, 87% 정도 되고요. 설명은 했고요. 청소년기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마스터하자 해서 이렇게 다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중년기 나오는데요. 요거는 기출 어느 정도 정답률 봤더니 요거 좀 정확히 봐야 돼요. 요것도 정답률이 50%밖에 안 되고요. 재미난 게 정답이 아닌 것에 37%까지 간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현상이. 자, 중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중년기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틀린 것 찾는 거죠.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성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이때 생산성 대 침체 해갖고 이 생산은 어때요? 자녀나 자기 윗세대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능력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해왔던 일에 어떤 제자들을 키운다거나 뭐 어떤 이런 그런 결실과 좀 관련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했고 그게 안 되면 반대로 이 위기에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았고요. 중년기. 아들러는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부로 돌리며 개성화 과정을 경험한다 했는데 아이고 이게 틀린 것의 답은 몇 번이죠? 확실하게 2번이죠. 개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거. 이게 개성화 설명이잖아요. 40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외부에 보여지는 나, 에고가 확장되는 시기라면 이 이후에는 내 내부로 들어가서 셀프를 만나고 그럼으로써 전체로서의 나를 만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들러가 아니고 누구예요? 융이 말하는 융. 예, 아들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그 3번이 37%나 돼요. 정답은 50%고 왜 3번에 이렇게 많이 틀린 것으로 답을 했을까 봤더니 결정적 지능은 계속 증가하지만 유동적 지능은 감소한다 했는데 이게 이거죠. 여러분 결정적 지능은요. 학습에 의한 지능이에요. 학습에 의한. 그 다음에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에요. 이 말뜻을 수업할 때도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이거 헷갈릴 가능성 많다. 그냥 일반적 용어로 하면 꼭 결정적 지능이 타고난 지능 같잖아요. 결정적 타고났다 뭐 아니다. 결정적 지능이 학습에 의한 지능이다. 학습을 꾸준히 하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지능이다. 그걸 기억하면 이 문장이 뭐예요? 맞는 문장인 거를 알 텐데 그걸 기억을 안 하고 결정적 지능은 아무래도 타고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개념 정의는 조금 그냥 성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 결정적 지능이라는 건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학습에 의한 지능이니까 내가 중년기에도 꾸준히 학습을 한다면 꾸준히 증가하죠. 근데 유동적 지능은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년기에 인지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결정적 지능은 학습에 의한 지능이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재밌게 나왔나 봤더니 학생들이 용어의 정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결정적 지능은 학습에 의한 지능이고 꾸준히 학습한다면 꾸준히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4번 성인병 같은 다양한 신체적 질환이 많이 나타나면 갱년기를 경험한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5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어 호르몬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 뭐 그래서 뭐 여성이 뭐 그러니까 얼굴에 어떤 열기를 느끼고 뭐 이런 것들 문장들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그 어떤 그 응시생들의 선택에서 재미난 현상을 좀 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게 그런 부분들의 그 분포가 나와 있다는 건 나는 안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볼게요.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노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틀린 것이죠. 시각, 청각, 미각 등의 감각 기능이 약화되고 생식 기능 또한 점차적으로 약화된다. 맞죠? 여기 막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2번 큐블러로스는 인간의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 중 마지막 단계를 타협 단계라고 하였다. 여기 확실히 틀렸네요. 틀린 것의 답은 2번이죠. 큐블러로스는 우리가 죽음에 적응하는 단계 처음이 뭐죠? 부정이죠. 아니야, 아닐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 다음에 뭐죠? 분노.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분노.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타협이에요. 이걸 내가 어쩔 수 없다면 타협. 그러면서 보통 이런 걸 하죠.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인이셔 뭐 나에게 기회를 좀 더 준다면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타협. 그 다음에 타협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 때 뭐예요? 깊은 우울에 빠져요. 예, 이 우울. 왜? 받아들이기 위한 우울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단계는 타협이 아니라 뭐죠? 수용의 단계이죠. 예.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5번,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 주는 건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수용하고 죽느냐? 그렇진 않아요. 막 화만 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죠. 근데 단계를 나눴을 때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린 답은 2번이고요. 3번.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 인생에 대한 평가, 역할, 재조정, 죽음에 대한 대비 등이 주요 발달 과업이다. 뭐 하나도 틀린 말 없죠. 4번 에릭슨의 자아통합. 에릭슨은 예, 이때가 바로 자아통합이잖아요. 자아통합 때 절망이죠. 위기 그 개념에서 설명할 때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을 느낀다. 맞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자아통합한 노인은 지혜가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5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신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방광이나 요도 기능의 저하로 야간의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한다. 예, 이거는 이제 노년기에 이제 많이 우리가 겪는 질병의 한 영역의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틀린 건 2번입니다. 큐블러로스는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그게 정답률이 낮을 수가 없죠.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에서 학생들 92%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 마스터 좀 보시다 보면 와 큐블러로스 이렇게 자주 등장하네. 노년기 문제 잘 나오네. 이런 거 보실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르시아의 자아 정체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않는 것. 정답은 1번이에요. 아닌 것. 정체감 수행이란 말은 쓴 게 없어요. 그래서 1번이고요. 그러면 마르시아의 정체감 연구의 정체감의 4가지 유형은 정체감 혼란,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해, 정체감 유실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하면요. 마르시아는요. 살면서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할 때 행복하고 어떻게 날 표현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지 하는 정체감 위기를 겪는 사람이 있고 안 겪는 사람이 있대요. yes, no.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뭐뭐 할 때 행복하고 뭐뭐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전념. 이게 이제 의사결정이거든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전념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내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또 yes하고 no가 있겠죠. 예, 그래서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 이 둘 다 yes인 사람은 저 중에 뭐예요? 정체감 성취. 그 다음에 위기는 겪지 않고 그냥 결정만 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유실.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여자는 뭐 무슨 직업이 최고야 하면 그냥 그거. 스스로 위기를 겪지 않고 의사결정을 엄마가 해버린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유실. 그 다음에 유예는 뭐냐면 되게 많이 위기 경험을 해요. 나는 누굴까 고민을 엄청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요. 여전히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거. 이거를 정체감 유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란이 있어요. 혼란은 뭐냐면
위기를 겪지도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지도 않는 그 경우죠. 노, 여기도 노, 여기도 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의 정체감 수행 자체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닌 것의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뭐 요걸 외우셨다면 금방 나오고 조금 난이도 높인다면 지금 설명한 거 있죠. 그걸 좀 더 응용해서 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응시생들의 선택은 87% 높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관련 마스터는 뭐 10칸 다 챘네요. 좀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인행사의 25개의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다른 과목에서 했는데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 결국은 내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요. 문제 풀면서 아유 망했어 너무 많이 틀렸어 뭐 이런 저기보다 내가 요번에 어떤 건 틀린 걸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됐네. 지금 알아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마음으로 조금 공부하시고요. 약한 부분들 잘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도움 받으셔서 그날 잘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